안녕하세요. 기업금융의 이해 3주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배운 거부터 복습을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넘어갈게요. 우리 진도가 조금 늦어서 조금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이제 2장을 지난 시간에 앞부분 아주 조금 배웠어요. 그래서 2장에서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재무제표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재무제표를 우리는 두 가지만 배울 거다. 그래서 하나는 밸런시트, 이게 바로 재무상태표고, 또 하나는 인컴 스테이트먼트, 그래서 손익계산서, 이렇게 두 가지를 배울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부터 일단 살펴보면, 재무상태표는 일단 스냅샷, 사진을 찍는 것과 같다 그랬는데, 특정 시점에 회사의 이제 그 재무 상태를 알기 위해서 사진을 딱 찍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왜 사진이라고 굳이 표현을 했느냐? 나중에 나올 손익계산서가 동영상의 형태이기 때문에. 아이고, 어딨지? 네, 여기 있네요. 근데 손익계산서는 비디오 클립, 동영상이란 말이에요. 얘는 특정 시점에 사진을 딱 찍은 게 아니라 특정 기간 동안 비디오를 딱, 동영상을 딱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은 게 손익계산서, 특정 시점에 스냅샷, 사진을 딱 찍은 게 재무상태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와 재무상태표 사이에는 손익계산서, 동영상이 이렇게 들어있다 그랬죠. 시작과 끝이 있으면, 특정 시점이 있으면 시작점과 끝점에 우리가 사진 두 방 딱 찍을 수 있잖아요. 카메라 이렇게 해야 되나? 시작점과 끝점에 사진 찍고 끝점에 사진 찍었으면 그 처음과 끝 사이에 있는 이 중간을 보여주는 동영상이 바로 손익계산서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두 개 사이에는 재무상태표 두 개 사이의 변화를 보여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손익계산서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거 중요해요. 자,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에 사진을 딱 찍은 거예요. 회사 상태가 어떤지를 보기 위해서. 그런데 그럼 회사의 재무 구조를 보기 위함인데 우리는 자산과 부채와 자기 자본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회계가치라고 써 있는데 굳이 이렇게 회계가치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것은 이게 시장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얘 반대말이 시장가치예요. 시장가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장부상의 가치, 즉 장부가치 또는 다른 말로 회계가치를 이렇게 이제 재무제표에 쓰게 됩니다. 자, 이 그림에서는 왼쪽에 자산, 오른쪽에 부채와 자기 자본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책에서 일반적으로는 자산을 쓰고 그 밑에 이어서 부채, 자기 자본 이렇게 한 줄로 쭉 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굳이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책에서 이렇게 왼쪽에는 자산,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기 자본 이렇게 표현을 한 이유는 왼쪽과 오른쪽의 크기가 같고 양쪽의 크기가 같아야 돼요. 이 노란색의 합, 이 파란색 크기의 총합이 같아야 되고, 양쪽이 총합이 1원도 다르지 않게 같아야 되고, 그리고 왼쪽은 자금의 사용처, 오른쪽은 자금의 출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렇게 왼쪽 오른쪽을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왼쪽 자금의 사용처, 자산은 자금의 사용처를 말해요. 돈을 어디다 썼는지, 돈이 뭘로 변해서 지금 어떤 형태로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자산이에요. 돈을 가지고 의자를 샀으면 의자 얼마짜리, 책상을 샀으면 책상 얼마짜리, 뭐 건물을 샀으면 건물 빌딩 얼마짜리, 이렇게 그런 게 자산인 거죠. 돈이 뭘로 바뀌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자산. 오른쪽은 그 돈을 어디서 났는지, 그 돈은 빌린 돈인지, 빌린 돈이라면 부채에 쓰고, 그 돈이 주주한테 투자받은 돈인지, 그러면은 주주의 돈이면 자기 자본에 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의 기본 항등식은 왼쪽과 오른쪽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 총합이 오른쪽의 총합, 왼쪽의 총합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자산은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유동자산은 빨리 현금으로 바뀌는 자산, 바뀔 예정인 자산이 유동자산, 고정자산은 당분간 현금으로 바꿀 생각이 없는 자산들을 고정자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책에는 1년 안에 현금으로 전환 가능한 자산이라고 써 있는데, 굳이 1년이냐 아니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유동자산에는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거 말고도 수십 가지 더 있지만 우리는 네 가지만 배운다. 그래서 현금, 그리고 유가증권은
뭐 다른 회사가 혹은 정부가 발행한 주식이나 채권 이런 거라 그랬죠. 우리가 주식 투자할 수 있듯이 기업들도 기업의 돈 가지고 주식 투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주식이나 채권 같은 거 이런 걸 유가 가치가 있는 증권, 그리고 재고자산, 기업의 창고 안에 쌓여있는 제품들 아직 안 팔린 거, 얘는 팔리고 나면 이제 돈으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유동자산이고, 매출채권은 아직 받지 못한 외상값이라 그랬습니다. 받아야 될 외상값, 외상값만 들어오면 현금으로 이제 들어오겠죠. 고정자산은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고정자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정자산은 이 책에서 그 나눈 기준으로만 보면 1년 안에 현금으로 바뀌지 않을 자산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사실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을 나누는 더 중요한 기준은 이거라 그랬어요. 생산활동에 도움을 주는 자산이냐 도움을 주지 않는 자산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고정자산은 생산활동과 직결되는 자산이 고정자산이라 그랬어요. 이 자산들이 있어야지 생산활동을 하는 거라 그랬어요. 유동자산은 생산활동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자산이라 그랬습니다. 유동자산은 곧 돈으로 바뀔 애들이에요. 돈 가지고 우리가 생산활동 못한다 그랬죠. 그 돈이 기계, 공장으로 바뀌어야지, 고정자산으로 바뀌어야지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돈의 형태로, 내가 돈다발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봤자 그 돈다발로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다. 그 돈을 가지고 고정자산을 매입해서 기계와 공장을 설립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은 그렇게 나누는 게 더 의미가 있고요. 잠깐만요. 자, 그래서 기업이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지 말지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현금, 유가증권, 재고자산, 매출채권, 얘네들은 설마 이 재고자산이 1년 안에 안 팔릴 수 있다라고 가정하더라도 1년 안에 현금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써있는데, 재고 중에 어떤 재고는 인기 없으면 안 팔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1년 안에 안 팔린다 하더라도 무조건 이 네 가지 항목은 유동자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계법이 그래요. 그냥 법에 얘네들은 유동자산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생산활동에 도움이 되는 이런 부동산이라든지 건물 장비, 생산 장비들 또는 무형자산, 상표권, 특허권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생산이 가능하죠. 이런 것들은 고정자산으로 되어 있어요. 기업이 특정 건물을 이거 나는 뭐 2달 뒤에 팔아야지, 1년 안에 팔아야지, 팔아서 현금으로 바꿔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일단은 고정자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채도 역시 유동부채와 장기부채로 나눌 수 있어서, 유동부채는 곧 갚아야 돼. 원금을 곧 갚아야 되는 부채가 유동부채, 장기부채는 당장 원금은 안 갚아도 되는 부채, 즉 이자만 꼬박꼬박 갚으면 되는 부채가 장기부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기 차입금이 있고요. 단기 차입금은 은행 같은 데서 단기로 돈을 빌리는 거예요. 내가 돈을 1년 동안 1억 원만 쓸게요 하고 1억 원 빌린 다음에 1년 뒤에 갚을, 그 1억 원을 갚을 차입금, 그런 게 단기 차입금이고, 매입 채무는 갚아야 될 외상값이라 그랬죠. 이 어카운트 페이어블, 매출 채권의 반대말이라 그랬어요. 얘는 매출 채권, 받아야 될 외상값, 다른 말로는 외상 매출금. 매입 채무는 갚아야 될 외상값, 다른 말로는 외상 매입금. 내가 매입을 했는 뭘 샀는데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외상으로 산 거예요. 언젠가는 돈을 외상값을 갚아야 돼요. 얘네들을 매입 채무라 불러요. 또 지급 어음, 매입 채무와 거의 동일한 건데 그 어음의 형태로 발행했을 때 지급 어음이라고 부른다 라고 했습니다. 매입 채무랑 지급 어음은 뭐 똑같은 거고, 이 둘의 구분은 전혀 우리 수업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장기 부채는 당장 갚지 않아도 되는 부채, 아직 만기가 돌아오려면 이제 먼 그런 그 원금은 한참 뒤에 갚아도 되는 부채를 장기 부채라고 불러요. 장기 부채는 일반적으로 이자가 붙어요. 중간중간에 계속 이자를 꼬박꼬박 냅니다. 그래서 기업이 지불하는 이자 비용은 주로 이 장기 부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자기자본은 주주의 몫이라고 그랬죠. 총 자산을 구성하는 자금의 출처가 부채와 자기자본이라 그랬는데, 부채는 그 채권자의 몫, 자기자본은 주주의 몫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총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당연히 자기자본이 되겠고,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이렇게 세 개의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쳐서 하나로 볼 거다 그랬습니다. 이 둘의 구분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 책도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자본금, 자본잉여금은 합쳐서 우리가 하나의 계정처럼 이렇게 볼 거고, 이익잉여금은 따로 볼 거예요.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항목, 이 둘의 합친 부분은 뭐냐면 주주가 실제로 기업에 투자한 금액을 의미해요. 기업이 장사 시작할 때 자금 조달할 때 빚을 빌려서, 장기 부채를 빌려서 부채로 자금 조달할 수도 있지만 투자를 받아서 자기 자본으로 자금 조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기업은 주식이라는 걸 발행한다 그랬죠. 주식을 발행해서 주주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이 바로 자본금, 자본잉여금에 쌓여요. 그럼 굳이 이 둘의 구분은 뭐냐?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의 구분은 뭐냐? 자본금은 액면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자본금, 자본잉여금은 액면가를 초과하는 부분이 자본잉여금이에요.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삼성전자는 하지 말고, 액면가 5,000원에서 주식에는 액면가라는 게 존재해요. 액면가의 의미가 요즘은 많이 이제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액면가라는 게 주식에는 존재해서 우리나라는 코스피는 상장을 할 때 5,000원 액면가를 붙여서 상장을 하고, 코스닥은 500원이라는 액면가를 붙여서 상장을 합니다. 주식을 찍어서 팔 때 그 주식에 5,000원짜리라고 액면에 이렇게 5,000원이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코스닥은 500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주식 종이에 5,000원, 500원 이렇게 한 주당 5,000원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5,000원이라고 써 있지만 그 주식을 실제로 발행할 때에는 5,000원의 주식을 팔 이유가 없어요. 5,000원이라 써 있지만 내가 더 비싸게 팔고 싶으면 비싸게 팔아도 되고, 더 싸게 팔고 싶으면 더 싸게 팔아도 돼요. 내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가치의 주식을 팔면 되는 거예요. 그냥 5,000원이라는 가격은 그냥 써있는, 그냥 명목상으로 그냥 써있기만 하는 가격이지, 실제 주식을 발행할 때 그 금액, 그 돈만 받고 주식을 발행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ABC라는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는데, 주식을 100주를 발행한다 라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이 회사는 예를 들면은 한 주당 5만 원에 발행을 하고 싶어요. 주식을 100주를 발행할 건데 5만 원에 발행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식을 다 발행해서 팔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회사는 돈 얼마 조달한 거죠? 5만 원짜리를 주식을 100주를 발행했으니까 총 500만 원만큼의 자금을 조달한 거죠. 주식을 100주를 찍어서 5만 원 받고 팔았단 말이에요, 하나씩. 그러면 5만 원짜리 100주를 팔았으니까 500만 원을 자금 조달한 거잖아요. 이렇게 ABC라는 회사는 500만 원을 자금 조달했어요. 이 500만 원이 자본금 더하기 자본잉여금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ABC가 주식을 발행해서 그 조달한 총 금액이 바로 이 자본금 더하기 자본잉여금이 되는 거고, 굳이 이거를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으로 나누는데 자본금은 얼마냐 그러면 이 중에서 ABC라는 주식이 만약에 코스피에 상장을 했다고 쳐봅시다. 코스피는 액면가가 5,000원이에요. 그러면 자본금은 뭐냐면은 5,000원 곱하기 100주에 해당하는 부분이 자본금이에요. 어쨌든 액면에는 5,000원이라고 써 있는 거잖아요. 5,000원짜리를 100주 팔았다. 그게 자본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얘는 50만 원이 되겠죠. 자본금은. 자본잉여금은 뭐냐? 자본잉여금은 액면가를 초과한 금액 부분만큼이 자본잉여금이에요. 이 회사는 5만 원의 주식을 팔았잖아요. 실제로는 액면가는 5천 원밖에 안 되지만, 그러면은 액면가 5천 원에다가 4만 5천 원을 덧붙여서 판 거죠. 그 프리미엄 붙은 것, 프리미엄이라고 표현하기도 뭐한데, 어쨌든 초과해서 붙여진 금액 4만 5천 원만큼을 더 붙여서 주식을 실제로는 5만 원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4만 5천 원 곱하기 100주에 해당하는 부분이 자본잉여금. 그래서 얘는 45만 원이 450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ABC라는 회사가 총 발행한
그 자금의 총액은 500만 원인데, 그래서 걔가 자본금 더하기 자본잉여금인데, 이 500만 원 중에 자본금은 액면가에 해당하는 부분인 50만 원, 자본잉여금은 액면가를 초과한 부분에 해당한 450만 원이 된다. 자, 여러분 듣고 나니까 굳이 이 둘을 나누는 구분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가 큰 그림상에서 봤을 때 뭐 작은 회계적인 의미로 보면은 물론 다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는 크게 놀 거예요. 그래서 이 구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냥 회사가 주식을 100주짜리 5만원짜리를 100주 발행해서 500만원 이거 조달했으면 됐지, 이거를 굳이 얘네 둘로 나누는 건 의미 없다 라고 앞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익잉여금은 뭐냐? 이익잉여금은 주주가 회사에 투자한 돈이 아니고, 주주가 회사에 투자한 돈은 여기 다 들어가 있고, 자본금, 자본잉여금에 들어가 있고,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장사를 하다 보면은 이익을 벌어들이는데, 그 이익 중에 일부는 회사 안으로 유보시킨다 그랬죠. 사내에 유보하는 금액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1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걸 배웠습니다. 회사가 돈을 벌면, 장사를 해서 돈을 벌면 일부는 나라에 세금 내고 직원들한테 임금도 주고, 그리고 일부는 주주들한테 배당도 주고 채권자들에게 이자도 주고, 그리고 남은 돈은 회사 안에 유보하기도 한다 그랬죠. 그렇게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쌓아두는, 회사 안에 쌓아두는 돈을 이익잉여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은 해가 가면 갈수록 계속 쌓여요. 왜냐면 벌어진 이익이 있으면 그때그때 계속 회사 안으로 유보시킬 때니까. 그래서 회사 설립할 때는 이익잉여금이 거의 없겠죠. 그러다가 회사가 이제 10년, 20년 지나면 이익잉여금이 점점 불어나게 됩니다. 자본금 더하기 자본잉여금, 얘네는 불어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하지 않는 이상 얘네가 불어나는 일은 뭐 물론 여러 가지 그런 뭐 증자라든지 이런 형태를 통해서 불어날 수가 있긴 한데, 사실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주식 발행을 통해서 발생한 돈이라고 생각했을 때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지 않는다면 늘어나지 않는 돈이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당장은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업을 처음 세운 지 얼마 안 될 때에는 이 금액이 클 거예요. 이 이익잉여금은 작을 거고. 하지만 기업의 역사가 오래 지나다 보면은 이 돈은 그대로 멈춰 있는데, 주식 발행을 추가로 하지 않는 이상은 이 돈은 그대로 있는데, 이 돈은 해마다 계속 쌓여가니까 점점 불어나는,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이 자본금, 자본잉여금보다 훨씬 더 커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삼성전자 같은 회사를 보면 아마도,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이 숫자에 비해서 이 숫자가 수십 배 많을 수백 배 많을 거예요. 아마 훨씬 더 많을 거다 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고, 그러면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벌써 20분 지났네. 자,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있는 항목들은 다 봤는데, 그러면 재무상태표 예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각각의 항목들을 다 배웠으니까 이거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US 콜포레이션 회사 이름이에요. US 콜포레이션이라는 회사인데, 밸런스시트 재무상태표죠. 2018년 12월 31일과 2019년 12월 31일에 재무상태표를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단위는 100만 달러 단위입니다. 자, 재무상태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특정 시점에 사진을 딱 찍는 거라 했죠. 지금 얘는 사진을 두 방 찍은 거예요. 2018년 12월 31일 그리고 2019년 12월 31일의 사진을 각각 이렇게 1년 간격을 두고 두 번을 찍은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재무상태표는 2년치 재무상태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진을 두 번 찍었어요. 2018년 말에 한 번, 2019년 말에 한 번. 자, 왼쪽에는 자산, 에셋이 자산입니다. 오른쪽엔 라이어빌리티, 부채와 오너스 에퀴티, 자기 자본이 있어요. 이쪽은 부채와 자기 자본, 이 왼쪽은 총 자산이 되겠습니다. 자, 커런 에셋, 얘는 유동자산이라 그랬죠. 곧 현금으로 바뀔 자산. 자, 유동자산 우리가 네 가지 있다 배웠습니다. 현금, 유가증권, 매출채권, 재고자산,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 회사는 세 가지밖에 없네요. 지금 아주 간단한 형태의 재무상태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그림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큰 그림만 중요하니까 그림도 크게 그립니다. 그냥
세세한 것들은 다 날리고 중요한 것만 볼 거예요. 자, 유동자산이 3개만 있어요. 첫 번째 현금이 있고, 그 밑에 accounts receivable, 매출 채권, 그리고 inventory, 재고 자산이죠. 현금이 2018년 말에는 104, 물론 밀리언 단위지만 우리 밀리언 당분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4가 있고, 2019년에는 160이 있네요. 현금이 많이 늘어났네요. accounts receivable, 2018년 말, 2018년 12월 31일 이 당시에는 받아야 될 외상값이 455원이 있었어요. 2019년 말 1년 지나 보니까 받아야 될 외상값이 688원 이렇게 늘어나 있습니다. 재고자산 2018년 말에 창고안에 이만큼, 2019년 말에는 창고안에 이만큼이 있어요. 자, 이렇게 3개를 합쳐보니까 104, 455, 553 3개 합쳐보니까 유동자산의 총합이 1112가 됐고, 이렇게 3개를 합쳐보니까 유동자산의 총합이 1403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동자산 말고 고정자산이 있다 그랬죠. 고정자산에는 기업이 생산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산들, 의자, 테이블, 이런 책상, 각종 커피 머신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는데, 그래서 세세한 항목들이 많이 있겠죠. 자동차, 건물 많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냥 하나로 퉁쳐서 총 고정자산 이렇게 볼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앞에 fixed asset이 고정자산인데 앞에 net이란 말이 붙었네요. 우리가 파이낸스에서 앞에 net이란 말이 붙게 되면은 모든 명사 앞에 net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그건 우리말로 번역할 때 순이라고 번역하면 돼요. 순수하다 할 때 순이라고 번역하면 되고, 그럼 그 net이라는 표현은 뭐냐? 뭔가를 뺀 나머지를 우리는 순이라고 불러요. 순 고정자산이라는 것은 고정자산에서 뭔가를 뺀 나머지 의 순수한 고정자산을 의미하는 건데, 그럼 뭘 뺀 거냐? 감가상각이라는 걸 뺀 거예요. 고정자산을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쓸 때는 고정자산은 반드시 순고정자산의 형태로 가치가 매겨져야 돼요. 그러면 순고정자산은 뭐냐? 원래 처음 샀을 때 가치, 고정자산의 가치에서 그동안 그 고정자산을 사용함에 따라서 가치의 상각이 발생하는데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걸 감가상각이라 그러는데, 감가상각만큼을 뺀 순수한 고정자산의 가치를 여기에 기입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순고정자산이라는 말을 굳이 이렇게 강조해서 쓴 겁니다. 내가 컴퓨터를 샀어요. 컴퓨터를 만원 컴퓨터를 100만원 주고 샀어요. 컴퓨터를 100만원 주고 샀는데 내가 그 컴퓨터를 5년 동안 쓸 예정으로, 5년 쓰고 버릴 예정으로, 5년 지나면 컴퓨터가 이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못 쓴다 생각하고 5년 동안 쓸 생각으로 컴퓨터를 샀습니다. 5년 너무 네, 중요한 게 아니죠. 자, 그러면은 내가 100만원짜리를 5년 동안 쓸 거다라고 생각하면, 처음 샀을 당시에는 그 컴퓨터 가치가 100만원이지만 자, 1년 지나요. 그러면은 내가 100만원짜리를 5년 동안 쓴다고 생각했을 때 가치를, 우리가 감가상각에 대해서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쉽게 생각해서 가치를 100만원짜리를 내가 5년 동안 쓰고 버릴 거다. 그러면 난 1년에 20만원어치 가치를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100만원짜리 사서 5년 동안 쓰고 버린다면 난 1년에 20만원씩, 20만원씩, 20만원, 20만원 이렇게 5번 쓰고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순고정자산이라는 건 뭐냐? 내가 처음 샀을 땐 100만원이었지만 예를 들어 1년이 지났어요. 그럼 1년 뒤의 가치는 100만원에서 20만원어치 내가 써먹었으니까 그만큼 가치가 달아져서 80만원이다 이렇게 보자라는 거예요. 80만원 여기 쓰는 거죠. 1년이 또 지났어요. 80만원짜리가 또 1년 썼으니까 20만원 가치가 또 날라갔겠죠. 내가 그만큼 썼으니까 20만원어치를. 그래서 1년 또 지나면 60만원이다 라고 해서 여기 60만원에 쓰자. 그게 바로 순고정자산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중고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순고정자산, net fixed asset은 우리가 고정자산의 가치를 쓸 때 여기에 새 거 샀을 때 그 가격을 그대로 써라 라는 게 아니고, 새 거가 달아져서 중고가 됐으면 중고나라에 올릴 가격, 그 가격을 써라 라는 뜻으로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어요. 어쨌든 고정자산을 사용하다 보면 가치의 상각이 발생한다. 가치가 점점점 떨어지게 되는데, 달아질 거 아니에요. 컴퓨터도 오래되면 당연히 가치가 떨어지죠.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데 그 떨어진 가치를 반영해서 그
현재 남아있는 순수한 가치만 반영한 거를 순고정자산이라 불러요. 고정자산을 쓸 때는 반드시 처음 샀을 때 가격이 아닌 순고정자산의 값을 여기에 써야 됩니다. 2018년에는 1644였고 2019년에는 좀 늘어서 1709가 됐네요. 자, 그럼 2018년에 유동자산이 총 나해서 1112, 고정자산 다해서 1644. 그래서 얘네 둘 합치니까 총 자산은 얘 더하기 얘 해서 2756이 됐어요. 2019년도 똑같이 얘 더하기 얘 해서 3112가 됐습니다. 자, 이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부채와 자기자본. 일단 부채 항목부터 보겠습니다. 부채, 유동부채부터 나와 있네요. Current Liability는 유동부채예요. Accounts Payable은 외상 매입금, 다른 말로 매입 채무, 내가 갚아야 될 외상값이라 그랬습니다. Notes Payable은 지급어음이라 부른다 그랬죠. 얘도 똑같이 갚아야 될 외상값이에요. 다만 Accounts Payable은 거래를 할 때 그냥 둘 사이에서만 거래, 저 외상으로 가져갈게요, 장부에 달아놓으세요 하고 그냥 사온 거, 그게 그 Accounts Payable이라면, Notes Payable은 제3자가 중간에 껴서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 지급어음이라고 하는데, 이 둘의 차이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매입 채무는 2018년에 232, 2019년에 266이 있었고 지급어음은 196, 123 이렇게 있었네요. 이 회사의 유동부채는 이거 두 개밖에 없나봐요. 딴 건 없고, 물론 일반적으로 유동부채 종류가 엄청 많지만 지금 우리는 간단하게 배우기 위해서 이 회사는 두 개만 갖고 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유동부채 합치니까 232, 196 합치니까 2018년에 유동부채는 428, 2019년에 유동부채는 얘네 둘 합쳐서 389가 되고요. 자, 우리 지금 복잡한 수학하고 있는 거 아니죠? 덧셈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더하기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유동부채는 이걸로 끝났고, 그 다음에 부채가 유동부채 말고 장기부채도 있어요. 당장 안 갚아도 되는 빚, 일반적으로 그 만기가 매우 멀어서 이자만 매년 꼬박꼬박 갚으면 되는 빚이 장기부채라 그랬는데, 자, 이 회사의 장기부채는 2018년에는 408, 2019년에는 454로 이렇게 늘어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너스 에퀴티, 이게 자기 자본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본은, 자, 커먼 스탁 and paid in surplus라고 써있는데, 커먼 스탁이 뭐 보통주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지만 여기서는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paid in surplus가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자본금 더하기 자본잉여금인 거죠. 여기서도 이렇게 하나로 뭉쳐서 썼죠. 자본금 더하기 자본잉여금이, 이 회사는 2018년에는 600, 2019년에는 640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이 600이 의미하는 건 뭐냐? 2018년까지만 봤을 때 주주들이 회사에 꼬라박은 투자한 돈이 600이다. 2019년 640이 의미하는 거는 주주들이 회사에 지금까지 총 납입한 돈이 640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2018년에 600이었는데 2019년에 640으로 이렇게 늘었다 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2018년까지만 해도 주주들이 회사에 투자한 돈이 600이었는데 2019년 1년 지나면서 주주들이 추가로 40원을 더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640원으로 늘어난 거죠. 1년 동안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장기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부채가 은행 빚이 408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빚이 454로 늘어나 있죠. 이 얘기는 뭐냐? 아마도 1년이 지나면서 빚을 추가로 더 빌린 거예요. 이 차액만큼 46이죠. 지금 46만큼 빚을 더 빌렸기 때문에 454로 늘어난 겁니다. 기업은 장기부채를 더 추가로 빌릴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을 갚을 수도 있어요. 그쵸? 돈이 필요하면 돈을 더 빌려오는 거고, 돈이 필요 없으면 남는 돈을 갚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돈은 408에서 줄어들 수도 있었고 늘어날 수도 있었던 겁니다. 빚을 갚았다면 줄어들었을 거고, 빚을 더 빌렸다면 늘어났을 건데, 빚을 더 빌렸으니까 이렇게 늘어난 거죠. 여기 자본금 더하기 자본잉여금 항목도 똑같아요. 기업이 돈이 필요해서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면 이 돈이 늘어나요. 반대로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걸 자사주 재매입이라고 하는데, 기업을 오히려 주식을 발행하는 거에 반대를 생각해 봅시다. 발행하는 건 찍어서 주식을 내다 파는 거죠. 그게 반대는 시장에 돌고 있는 주식을 내가 회사가 사들이면 그게 발행하는 거에 반대가 되는 거예요.
걔를 자사주 재매입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할 텐데, 기업은 그렇게 자사주 재매입을 통해서 이 금액을 줄일 수도 있어요. 주주들이 투자한 금액을 주주들에게 돈 돌려줌으로 해서 줄여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돈을 줄이지 않고 돈을 늘렸네요. 투자받은 돈을 40을 오히려 더 투자받은 거죠. 아마도 이 회사는 돈 쓸 때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자기 자본은 자본금 더하기 자본잉여금 항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이 이익잉여금은 뭐였냐? 기업이 설립한 이래로 계속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중에 일부를 회사 안에 쌓아둔 거를 다 누적시켜서 합쳐놓은 게 바로 이 이익잉여금이에요. 2018년까지 이익잉여금이 1320이 쌓여 있었던 것이고, 2019년에 보니까 1629가 쌓여 있다고 써있네요. 그럼 우린 이걸 보고 뭘 알 수 있느냐? 아, 이 회사는 2018년까지는 고간에 이익잉여금 고간에 1320이 쌓여 있었는데 2019년에 그 고간에 사진 찍어봤더니 1629로 늘었어요. 309가 늘어난 거죠. 아, 이 회사가 아마도 2018년 말과 2019년 말 사이, 즉 2019년 1년 동안을 의미하는 거죠. 그 1년 동안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중에서 309라는 돈을 1년 동안 고간에 쌓아두고 있었구나, 유보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 재무제표 2년치의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너스 에퀴티, 자기자본, 자본금 더하기 자본잉여금, 그리고 이익잉여금, 이렇게 두 개 합이라 그랬는데, 그럼 이 둘 600 더하기 1320 하면은 1920이고, 2019년도 똑같이 640 더하기 1629 하면은 2269네요. 자, 그럼 오른쪽에 총합. 자, 유동부채가 428, 장기부채가 408, 자기자본이 1920, 3개 더해요. 428, 408, 1920 이렇게 3개 더하니까 2756이 나왔고, 여기도 똑같이 389, 454, 2269 이렇게 3개 더하니까 3112가 나왔는데, 이 금액은 반드시 왼쪽과 1원도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 왼쪽 총 자산의 규모하고 오른쪽의 총 부채 더하기 자기자본의 합은 반드시 같아야 된다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한쪽 돌아가서 재무상태표에서 우리가 이제 설명 안 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일단 순운전자본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순운전자본, net working capital. 아까도 얘기했지만 넷이 붙으면 우리말로는 무조건 순으로 번역한다 그랬어요. working이 운전이고 캐피탈이 자본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 자본이라는 말이 좀 헷갈리게 쓰이는데, 우리말로 할 땐 둘 다 자본인데 영어로는 아이고, 얘가 참 단축키를 어떻게 안 들게 하는 방법이 없나? 자, 영어로 캐피탈이라는 말이 있고 에퀴티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말로는 둘 다 자본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요. 캐피탈도 자본, 에퀴티도 자본. 우리말로는 자본이라고 그러는데 얘네 둘은 완전히 서로 다른 단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본이란 말을 들었을 때는 그게 캐피탈을 뜻하는 건지 에퀴티를 뜻하는 건지를 반드시 파악해야 돼요. 그 둘의 차이는 완전 서로 다른 거니까. 캐피탈이 말하는 자본은 뭐냐? 캐피탈은 여러분들 미시경제학 시간에 생산의 요소, 생산 함수 이런 거 배울 때 자본과 노동 이런 거 배우잖아요. 생산의 이 요소는 자본과 노동이라고 하죠. 자본을 한 단위 투입하고 노동을 세 단위 투입하고 이렇게 하면은 생산량이 몇 개가 나온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자본을 캐피탈이라 그래서 K로 쓰고 노동을 레이버라 그래서 L로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생산함수를 할 때 항상 K와 L로 표시하죠. 거기서 말하는 자본이 캐피탈이에요. 노동과 자본할 때 자본, 즉 회사가 생산활동을 할 때 필요한 게 사람들의 노동력 그리고 자금, 어떻게 보면 우리 고정자산과 괴를 같이 한다고 보셔도 돼요. 우리 앞에서 여기서 본
이 고정자산, 기업이 이 고정자산을 가지고 생산활동 한다 그랬죠. 어떻게 보면 그 캐피탈이라는 부분은, 여기서 말하는 캐피탈, 그 자본은 고정자산과 비슷한 의미이다라고 생각해도 무관하겠습니다. 자본과 노동을 의미할 때의 자본을 의미하는 게 캐피탈이고, 에퀴티도 우리말로 자본으로 쓰이는데, 에퀴티는 자기 자본을 의미해요. 부채와 자기 자본 할 때 그 자기 자본, 여기서 이 그림에서 보면 여기 쉐어홀더스 에퀴티, 여기 우리는 자기 자본이라 부르잖아요. 줄여서 그냥 자본이라고 부르기도 한단 말이에요, 보통. 그래서 자본이란 말이 에퀴티로 쓰이면은 여기 항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본이란 말이 캐피탈로 쓰인다 그러면은 이쪽 항목이구나, 여기랑 비슷한 개념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순운전 자본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값을 순운전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유동자산 빼기 유동부채가 순운전자본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그림에 보면은 유동자산이 이만큼 큰데 유동부채는 좀 작죠. 이 크기에서 이 크기를 뺀 이 차이, 이 차액만큼을 넷 월킹 캐피탈, 순운전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이 값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우리가 정의를 생각해보면, 유동부채는 뭐라 그랬어요?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라 그랬죠. 우리 부채는 회사 안에 쌓여있는 제품 이런 걸로 갚는 거 아니에요. 부채를 갚을 때는 반드시 현금으로 갚아야 됩니다. 저 아직 못 받은 외상값이 있는데 그거 그냥 대신 받아가세요. 이런 식으로 빚 갚을 수 없어요. 빚 갚을 때 저 아직 팔다 남은 아이스크림 있는데 이걸로 대신 갚을게요. 빚은 이렇게 갚는 게 아니고, 아이스크림을 팔아서 돈으로 바꾼 다음에 돈으로 갚아야 되는 게 부채입니다. 자, 유동부채는 1년 안에 내가 현금으로 갚아야 되는 부채인 거고, 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으로 바뀔 예정인 자산들이에요. 유동자산 빼기 유동부채, 이게 왜 중요하냐? 유동부채는 내가 1년 안에 갚아야 될 돈, 유동자산은 내가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돈이니까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커야지 내가 유동부채를 다 갚는데 문제가 안 생긴다. 즉, 유동부채는 뭘로 갚느냐? 유동자산으로 갚는다라는 거예요.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돈이니까 1년 안에 현금으로 바뀔 수 있는 자산이 현금으로 바뀌어야지 유동부채를 갚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무 상태가 좋은 회사의 경우는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를 초과해요. 만약에 어떤 회사, 즉 순운전자본이 플러스로 유지된다는 거죠. 항상 0보다 크게 유지가 된다. 재무 상태가 좋은 회사인 경우에는 순운전자본이 좀 넉넉하게 플러스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재무 상태가 이제 안 좋은 회사,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 봤더니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작다, 그래서 순운전자본이 마이너스다, 그럼 그 회사는 굉장히 위험한 회사예요. 당장 돌아오는 빚을 갚을 현금이 부족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 회사는 지금 위기에 빠진 회사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멀쩡한 회사들은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커서 순운전자본이 플러스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꾸 유동자산, 유동부채 이렇게 앞에 유동자를 붙이는데, 그럼 그 유동성이라는 게 뭐냐? 우리 요즘 주식시장, 글쎄요, 이 수업은 이제 다음 주에 올라갈 텐데, 다음 주 되면 주식시장이 또 어떻게 돼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유동성이 넘쳐난다, 요즘 그런 얘기들이 많죠, 주식시장에. 즉 시중에 현금이 지금 넘쳐난다라는 뜻이에요. 유동성은 현금이랑 비슷한 의미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업재무에서 유동성은, 지금 우리는 여기서는 유동자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게요. 자산이 현금으로 전환되는 데 있어서 신속성과 용이성을 의미해요. 뭔 소리냐면,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다 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자산이 현금으로 바뀌는, 얼마나 빠르게 현금으로 바뀌고 얼마나 쉽게 현금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빨리, 그리고 아주 손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은 유동성이 높은 자산, 빨리 바꾸기도 어렵고 또 쉽게 바꾸기도 어려운 그런 자산은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다라는 거예요. 유동성은 자산이 현금으로 전환될 때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그리고 얼마나 쉽게 바꿀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재무상태표는 우리가 자산, 오른쪽 이제 그 자산만 이야기할 때, 자산을 물론 부채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그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에는
유동성이 제일 높은 거부터 제일 낮은 순서대로 점점 써야 돼요. 제일 높은 거부터 나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유동성 이렇게 현금 써 있고 그 밑에 매출 채권 있고 그 밑에 재고 자산 있잖아요. 이게 유동성의 순서대로 쓴 거란 말이에요. 이 회사는 이렇게 간단하게 써 있지만 일반적인 회사의 재무상태표는 훨씬 길어요. 항목도 많고 그 많은 항목들이 다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요. 어떤 회사는 이런 순서로 쓰고 다른 회사는 나는 좀 순서 바꿔 써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순서는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즉 이 왼쪽 글자들은 모든 회사에 관계없이 다 이렇게 똑같은 글자들이 써 있는 거고 회사들은 오른쪽에 숫자만 기입하면 돼요. 그럼 이 왼쪽에 이 항목들이 써 있을 때 어떤 순서로 써 있느냐, 바로 유동성이 제일 높은 거부터 점점점 낮아지는 순서대로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유동자산을 4가지 배웠잖아요. 현금, 유가증권, 재고자산, 매출채권 이렇게 4가지 배웠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는 유동성의 차이를 따질 수가 있습니다. 현금, 유가증권, 재고자산, 매출채권 얘네들은 4개 다 전부 유동자산에 들어가요. 즉 유동성이 높은 자산인데 그 안에서도 유동성이 더 높은 애가 있고 덜 높은 애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현금, 유가증권, 재고자산, 매출채권 중에서 유동성 1위가 뭘까요? 현금, 유가증권, 재고자산, 매출채권 이렇게 4가지의 유동자산을 배웠는데 가장 현금으로 쉽고 빠르게 바꿀 수 있는 자산 이 4개 중에 여기 4개 중에는 당연히 현금이 1번이겠죠. 왜냐면 얘는 이미 현금이 되어 있잖아요. 현금으로 바꾸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이미 현금이 되어 있는 애니까 얘가 당연히 1번이에요. 얘는 이미 바뀌어져 있는 애예요. 현금으로 지금 바꿀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 자, 그럼 두 번째, 누가 이 나머지 3개 중에 누가 현금으로 제일 쉽고 빠르게 바꿀 수 있느냐? 유가증권, 기업이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 재고자산, 기업 창고안에 쌓여있는 물건들, 매출채권, 받아야 될 외상값. 자, 유가증권이 2번 되겠습니다. 기업이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은 팔고 싶으면은 상당히 손쉽게 사실 시장에서 팔 수가 있어요. 주식 같은 거, 예를 들어 상장 주식이라고 한다면 상장 주식은 시장에 내다 팔기만 하면 금방 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가증권이 그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 증권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유동성이 높다. 그럼 나머지 2개 중에 재고자산과 매출채권 얘네 중에는 뭐가 더 유동성이 높을까요? 얘는 받아야 될 외상값, 얘는 아직 못 팔고 있는 창고 안에 쌓여있는 물건들. 자, 매출채권이 3번이에요. 왜냐면 매출채권은 일단 물건은 팔았어요. 매출을 올린 거죠. 물건은 팔았는데 아직 외상값만 못 받은 상태가 매출채권이에요. 재고자산은 아직 물건을 팔지도 못했어요. 재고자산은 일단 물건부터 팔고 그게 외상으로 팔렸을 때 외상값 받을 때까지 또 기다려야지 현금이 되는 거죠. 재고자산이 더 오래 걸려요. 현금으로 받는 데까지. 얘는 일단 물건은 팔았기 때문에 외상값만 받으면 되는 상태. 재고자산은 아직 팔지도 못했기 때문에 일단 팔아야 되고 판 다음에 외상값 받을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얘가 제일 오래 걸리죠. 자, 이 4개 중에 재고자산은 가장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이에요. 이 4개가 다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지만 그 안에서도 유동성이 제일 높은 건 현금, 두 번째로 높은 건 유가증권, 세 번째는 매출채권, 마지막으로 그 안에서 유동성이 제일 낮은 자산은 재고자산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 많을수록, 여기서 말하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은 유동자산을 의미하겠네요. 유동자산이 많을수록 재무적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낮아지지만, 재무적 곤경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 같은데 기업이 빚을 갚지 못하게 되는 상태, 즉 파산에 임박한 상태를 재무적 곤경이라고 불러요. 기업이 뭔가 재무적 의무를 다하기 힘든 상태를 재무적 곤경, 어려움에 빠지는 상태를 재무적 곤경이라고 부릅니다. 유동자산이 많을수록, 유동자산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현금성 자산이라고 그랬죠. 곧 현금으로 바뀔 자산들. 자, 기업이 현금이 많아요. 현금성 자산이 많다는 것은
재무적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빚을 못 갚는 상태가 재무적 곤경인데 현금이 많으면 빚을 왜 못 갚겠어요? 그걸로 갚으면 되죠. 현금성 자산이 부족한 회사들일수록 재무적 곤경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빚을 갚을 돈이 없으니까. 유동자산이 넉넉하다면 재무적 곤경으로부터는 굉장히 안전할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회사가 안전성을 추구한다면 유동자산을 잔뜩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즉 순운전자본을 유동부채에 비해서 유동자산을 그냥 이빠이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가 적어도 유동부채를 못 갚을 일은 발생하지 않을 테니까, 빚 못 갚아서 휘청일 일은 없을 테니까 유동자산을 잔뜩 쌓아두면 회사 입장에서는 안전방인 거죠. 하지만 유동성이 높은 자산은 일반적으로 수익성이 낮음, 유동자산은 수익성이 낮아요. 무슨 말이냐? 앞에서 설명했는데, 기업은 생산활동을 뭘 가지고 한다? 기업은 유동자산은 생산활동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자산이라 그랬고, 고정자산 가지고 생산활동을 한다 그랬죠. 유동자산이 많으면 여기에 잔뜩 쌓아두면은 자산을 대부분 유동자산으로만 가지고 있어 버리면 고정자산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럼 기업의 생산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이 돈이 많은 거는 안전성 측면에서 좋아요. 기업이 망하지 않게 안전하게 기업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너무 많고 이게 적으면 기업은 생산활동을 효율적으로 하질 못해요. 유동자산의 일부를, 현금을 기계나 설비로 기계 설비를 바꿔야지, 고정자산으로 바꿔야지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은 유동자산을 너무 많이 보유해도 안 좋고 너무 적게 보유해도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이제 좋게 들어서 다음 학기에 계속 이어서 듣는다면 1년 동안 기업 재무를 배우게 될 텐데, 아마 1년 내내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될 겁니다. 너무 많아도 안 좋고 너무 적어도 안 좋다라는 얘기를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하게 될 텐데, 여기서도 그 말이 나오네요. 유동자산은 너무 많아도 안 좋고 너무 적어도 안 좋다. 너무 많으면 뭐가 안 좋다? 수익성이 낮은 자산이기 때문에 생산 효율성이 떨어진다. 너무 적으면 뭐가 안 좋다? 유동성이 적으면 빚을 못 갚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무적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안 좋다. 그래서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은 적절한 비중으로 가지고 있는 게, 유동자산은 적정한 비중으로 가지고 있는 게 좋지, 너무 많아도 안 좋고 너무 적어도 안 좋다. 와, 이 슬라이드 하나 넘기는데 몇십 분이 지나가지. 큰일 났네. Financial Leverage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레버리지라는 말은, 레버리지를 직역하면 지렛대라는 뜻이에요. 레버리지는 지렛대라는 뜻인데, 파이낸스에서 레버리지라는 말이 사용되게 되면 레버리지는 빚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부채가 회사의 자본 구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을 레버리지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요즘은 주식하는 사람들 하도 많다고 하니까 학생들 중에도 많이들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식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근데 아무래도 요즘은 주식이 많이 올랐으니까 하지 말란 말도 못하겠는데, 하루 종일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여러분 공부 못하니까, 주식을 한다 하더라도 장기 투자 위주로 하시고, 매일 그것만 하루 종일 쳐다보고만 있으면 다 나중에 여러분들 손해로 돌아옵니다. 자, 어쨌든 요즘 사람들 ETF 이런 데에도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레버리지 ETF 이런 거 많이 보죠. 그런 거 뭐냐 보면, 대체로 보면은 2배 레버리지, 3배 레버리지 이런 그 상품들이 있죠. 지수가 1%를 때 2%씩 수익을 주고, 지수가 1% 떨어지면 2%씩 손실을 안겨주는, 2배로 혹은 3배로 이렇게 수익률을 손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ETF들을 레버리지라고 부르죠. 자, 레버리지는 이렇게 뻥튀기의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렛대라는 게 뭐냐면, 작은 힘으로 아주 무거운 물체에 옮길 때 우리가 그 지렛대를 사용하잖아요. 지렛대 원리 이런 거 여러분들 배운 적 있죠? 여러분 왜 맥주 딸 때 저는 술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맥주
그 병 같은 거 딸 때 지렛대 원리 여러분 맨날 하잖아. 라이터나 숟가락으로 따는 거. 그러다 지렛대 원리를 활용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그 손가락으로 맥주 병 따려고 해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그냥 손가락으로 못 따죠. 하지만 지렛대 원리를 잘 활용하면 지렛대 딱 숟가락 받쳐두고 이렇게 딱 하면은 지렛대 원리로 작은 힘으로도 맥주 병을 쉽게 딸 수 있다. 병뚜껑을 쉽게 딸 수 있다. 그런 게 지렛대 역할인데, 자 그럼 기업의 자본 구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을 레버리지라 부른다 그랬어요. 빚을 얼마나 쓰느냐. 그러니까 기업 재무에서는 빚을 쓴다는 말을, 그러니까 부채를 사용한다라는 말을 레버리지를 사용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레버리지는 곧 부채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레버리지는 부채란 뜻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럼 레버리지는 직역하면 지렛대란 뜻인데 왜 빚을 쓰는 걸 왜 지렛대라고 부르느냐, 부채 사용을 왜 지렛대라고 부르느냐. 부채를 사용하는 게 지렛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채를 사용하면 뻥튀기를 시켜줘요. 우리 주식에서 레버리지 ETF가 수익률을 뻥튀기 시켜서 주주에게 돌려주잖아요. 그것처럼 기업이 부채를 사용하게 되면 주주에게 이익과 손실을 확대시켜서 뻥튀기 시켜서 돌려주는 효과를 낳게 됩니다. 부채를 쓰게 되면. 그래서 부채를 다른 말로 레버리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뻥튀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 웃지 마시고 제가 지금부터 필기를 할 건데, 필기를 제가 제 핸드폰 제 핸드폰 미러링 한 건데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 자, 여기 쓸게요. 초점이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두 개의 회사를 봅시다. 빚을 쓰는 회사, 안 쓰는 회사를 볼게요. 자, 재무 상태표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한 회사가, 이 회사는 자산을 제가 에셋이니까 A라고 쓰겠습니다. 총 자산을. 오른쪽엔 부채와 자기자본이라 그랬죠. 부채를, 자 여기 이렇게 쓸게요. A는 자산, 에셋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D는 부채라고 할게요. 왜냐면 debt이니까요. 그리고 E를 자기자본이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equity니까요. 자, 그러면은 자, 두 개의 회사를 볼 건데, 하는 회사는 총 자산이, 이 회사는 자산이 100원어치의 자산이 있는 회사예요. 이 100원 가지고 장사를 할 거예요. 생산활동을 해서 장사를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이 100원을 다 뭘로 조달했느냐? 자기 자본으로만 조달했어요. 자기 자본 100으로 총 자산 100을 구성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또 하나의 회사를 볼게요. 밑에 또 똑같이 100을 가지고 장사하는 회사예요. 100어치의 자산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빚을 쓰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절반은, 50은 부채로 조달하고 나머지 절반, 나머지 50은 자기 자본으로 조달하는 그런 회사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자율을 6%라고 가정해 볼게요. 일단 그냥 이자율이 6%다라는 건 뭐냐면, 빚을 쓰면 빚에 대한 이자를 무조건 6%를 갚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자율이 6%예요. 자, 그러면 자, 이 회사가 장사를 했는데 수익률이 한 8% 발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100을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수익률이 8%가 발생했어요. 자산을 가지고 발생시킨 수익이 8%요. 100을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수익률이 8%에서 8원을 돈을 벌었어요. 밑에 회사도 똑같아요. 100원 가지고 장사해서 8원이라는 돈을 벌었어요. 자, 그러면 위에 회사는 8원을 벌었는데 그럼 그 돈을 누구 주느냐? 주주가 다 가지고 있어서 주주한테 그대로 다 주면 되죠. 주주들은 얼마를 가져가느냐? 8원을 가져가요. 그래서 이 경우에 주주들은 100원을 투자해서 8원을 받아갔으니까 100원 투자해서 8원 받아감, 즉 8%의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자, 밑에 회사도 똑같이 100원 가지고 8원을 벌었어요. 근데 이 회사는 빚을 쓰고 있어요. 부채가 50이에요. 근데 빚을 쓸 때에는 이자율을 미리 약속하고 빚을 쓰는데 이자율이 6%라고 그랬어요. 그럼 50을 빌렸는데 이자 6%만 갚으면 되니까 50에 6% 그러면은 얘한테는 3만 갚으면 되는 거죠. 50에 6%니까. 자, 그럼 이제 주주한테 얼마를 줄 수 있느냐? 내가 8을 벌은 자산을 가지고 8을 벌었는데 그 중에 3은 채권자한테 줬어요. 8 벌어서 3을 줬으면 나머지 5는 주주한테 주면 되겠죠. 얘한테 5가 가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때 주주의 수익률은, 주주는 50을 투자했는데 5원을 벌었죠. 50 투자해서 5원. 그럼 몇 프로 번 거예요? 10% 벌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빚을 안 썼을 때에는 주주가 8% 수익을 벌어가는데 빚을 이렇게 쓰니까 50 이렇게 반반 빚 썼잖아요. 빚을 쓰니까 주주가 10% 수익을 가져가게끔 주주의 수익을 확대시켜주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또 똑같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또 똑같이 그릴게요. 아까랑. 네, 똑같이 이렇게 두 회사가 있어요. 둘 다 100을 가지고 장사할 건데 위 회사는 빚 안 쓰고 밑 회사는 빚 쓰고 반반으로. 자, 이번엔 수익률이 8%, 아까는 수익률이 8%였는데 이번엔 수익률이 4%라고 가정해 봅시다. 수익이 잘 안 났어요. 이 왼쪽은 수익률 8%인 경우를 의미하고 오른쪽은 지금 수익률 4%인 걸 그릴 거예요. 이자율은 변동하지 않아요. 우리가 빚을 빌릴 때 장사 잘 되면 이자 많이 주고요. 장사 잘 안 되면 이자 조금 줄게요. 이런 식으로 빚을 빌릴 수 없어요. 은행에서 빌릴 때. 이자, 부채에 대한 이자는 장사가 잘 되건 안 되건 일정하게 미리 정해놓고 주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됐다고, 우리 장사 잘 돼서 너무 기분 좋으니까 이자 좀 더 쳐서 줬어요. 이런 거 없어요. 이 은행한테는. 그리고 장사 안 됐다 그래서, 저 장사 너무 안 돼서 그런데 이자를 안 갚고 다음 달로 미루면 안 될까? 이런 거 안 되고, 이자는 무조건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수익률이 8% 나든 4% 나든 관계없이 이자는 항상 6%로 일정한 겁니다. 자, 그럼 어쨌든 이 오른쪽 상황에서는 이제 수익이 4%예요. 100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100을 가지고 4원밖에 못 벌었어요. 아까는 장사가 잘 돼서 8원을 벌 수 있었지만 이번엔 장사가 좀 망해서 4원밖에 못 벌었어요. 밑에 회사도 똑같이 4원밖에 못 벌었어요. 100원을 가지고 4% 수익 났으니까요. 자, 그럼 위에 회사는 4원 벌었으면 그 4원을 고스란히 주주한테 다 주면 되죠. 주주가 4원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주주가 올리는 수익은 100 투자해서 4원 벌었으니까 4% 벌게 된 거죠. 자, 근데 밑에는 일단 부채에 대한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이자는 무조건 6%라 그랬죠. 장사 안 됐다 그래서 이자 줄여서 내고 이런 거 없다 그랬어요. 그럼 50을 빌렸는데 그거에 대한 6% 이자 내려면 50에 6% 3이란 말이에요. 이자를 일단 장사가 안 됐어도 얘한테 3은 일단 갚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해보면
4를 벌었는데 이자 갚느라고 3을 다 써버렸으면 이제 주주한테 줄 수 있는 건 1밖에 안 남죠. 4 벌어서 3 줬으면 1만 얘한테 줄 수 있잖아요. 남는 게 1이니까. 그럼 주주 입장에서는 내가 50을 투자했는데 1원 벌었어요. 50 투자해서 1원. 그럼 몇 프로예요? 수익률이 2%밖에 안 되는 거죠. 자, 부채를 사용하면 무슨 효과가 있는 거냐? 부채를 안 쓰면, 지금 위에는 부채를 안 쓴 거죠. 자기 자본 100%인 경우에요. 부채 없이. 밑에는 부채 50, 자기 자본 50. 반반인 경우고. 죄송합니다. 야, 절로. 아, 저거 택배인데. 아, 택배 안 나보다. 제가 온라인 쇼핑 중독자라서 택배가 하루에 엄청 많이 오거든요. 저한테 문자가 하루에 보통 한 3개 오는데 2.8개 문자가 택배고 0.2개는 스팸, 보통 그렇습니다. 아, 뭐 쓸데없 죄송합니다. 자, 부채를 안 쓴 경우, 위의 경우를 보면 회사가 자산을 가지고 벌어들인 수익이 고스란히 주주에게 가요. 그래서 회사가 자산을 가지고 8%를 벌었으면 주주도 똑같이 8%를 받아가요. 회사가 자산을 가지고 4%를 벌었으면 똑같이 주주도 4%를 받아가요. 부채를 안 쓰면 회사가 벌어들인 수익률만큼 주주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부채 사용은 지렛대 역할을 한다. 이익과 손실을 확대시켜주는 효과, 즉 뻥튀기 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밑에 그림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채를 쓰니까 회사가 수익을, 자산을 가지고 8%를 벌었을 때, 즉 돈을 많이 벌었을 때에는 주주는 10% 오히려 더 많이 가져간다. 이익을 더 확대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자, 회사가 4% 벌었을 때, 즉 장사가 잘 안 됐을 때에는 주주에게 돌아간 몫이 더 작아진다. 2%밖에 안 가져가게끔 손실을 확대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장사가 잘 되면 더 잘 되게끔 주주가 가져가고, 안 되면 주주가 더 안 되게끔 손실이 더 확대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지금 부채 쓰고 나니까. 부채 안 썼으면 4%라도 가져갈 수 있었는데 부채 쓰는 바람에 2%밖에 못 가져가는, 그러니까 손실이 확대되는 거죠. 부채의 레버리지 효과, 지렛대 효과는 바로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부채를 안 쓰면 회사가 벌어들인 것만큼 주주가 고스란히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부채를 쓰게 되면 회사가 벌어들인 것보다, 회사가 많이 벌었을 땐 더 많이 가져가, 주주가 더 많이 가져가게 되고, 회사가 많이 못 벌게 됐을 때 그 손실을 주주가 더 크게 확대해서 받게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레버리지의 증가는 주주의 잠재적 보상을 증가시킨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기업이 장사를 할 때 이자율보다는 많이 버는 경우가 많아요. 수익이 이자율을 초과해서 벌어들인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아요. 왜냐하면 이자율만큼도 돈을 못 벌 거라면 거긴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죠. 잘못된 투자인 경우에나 이렇게 이자율보다도 낮은 수익을 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이 그림에서 이자율이 6%인데 수익이 4%밖에 안 난다. 이거는 회사가 굉장히 투자를 잘못한, 장사를 잘못한 경우고,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잘 발생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자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다. 이게 더 일반적인 경우라는 거죠. 기업은 이럴 때만 주로 투자를 할 테니까요. 특히 요즘 같은 세상은, 요즘 얼마나 저금리 시대예요. 요즘 이자율 거의 0%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웬만한 회사들은 다 이자율보다는 0%보다는 높은 수익을 올리겠죠. 자, 그래서 이자율보다 기업이 높은 수익을 올린다라고 가정했을 때 레버리지를 쓰면 주주의 잠재적 보상을 증가시켜요. 일반적으로 이거 쓰게 되네. 회사가 8% 벌었을 때 주주는 10% 가져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주주의 보상을 증가시켜주는 장점이 있어요. 레버리지를 쓰면. 그러면 그럼 레버리지를 많이 쓰면 되겠네. 그냥 빚을 잔뜩 쓰고 자기 자본을 팍 줄이면, 그러면 지렛대 효과가 더 커질 거 아니에요. 우리 아까의 예에서는, 여기 예에서는 반반으로 썼지만 반반으로 안 쓰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볼까요? 반반으로 안 쓰고 부채를 더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부채를 25, 아이고 부채를 많이 써야 되는데 그림 잘못 그래. 자, 총 자산 100인 회사인데 이번 부채를 많이 써도 부채를 75 쓰고 자기 자본을 25만 쓰는 거예요.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기업이. 자본 조달 이렇게 하면 되니까. 자, 똑같이 8 벌었어요. 수익률 8이라서 8 벌었습니다. 75에 대해서 이자율 6% 이자 줘야 되죠. 75에 6%면 이자가 얼마인가요? 4.5? 4.5 이자 주면 되겠네요. 계산이 빡세지네. 잠깐. 4.5 맞죠? 네, 이자를 4.5를 주면 돼요. 75에 대해서 6%니까 75 곱하기 6 해서. 그러면 8에 벌어서 4.5 이자 주고 나면 남는 돈 3.5를 자기 좀 주주한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25 투자했는데 3.5 벌었단 말이에요. 그럼 수익률이 얼마예요? 3.5니까 4 곱하고 4 곱하면 14. 14%잖아요, 수익률이. 그쵸? 25 투자해서 3.5를 벌었으면. 자, 그렇게 레버리지를 더 많이 쓰면 오히려 반반 쓰지 않고, 여기선 반반이었는데 여기는 아예 3대 1이에요. 빚을 더 많이 쓰니까 수익이 아예 10%가 아니라 14%까지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부채를 쓰면 쓸수록 주주의 잠재력 보상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잠재력 보상을 키우기 위해서 그냥 빚을 왕창 쓰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했죠, 기업 재무는 항상 뭐든 적당한 게 좋다고. 빚을 한쪽만 좋은 건 없어요. 항상 과유불급이에요. 그래서 빚을 왕창 많이 쓰면 주주의 잠재적 보상을 증가시키지만, 하지만 빚이 너무 많아지면 재무 압박과 사업 실패의 가능성도 증가시킴. 다시 말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여기 재무적 공경, 파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어요. 빚이 많아지면. 요즘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런 회사가 없는데 미국에는 지금 빚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아주 레버리지를 잔뜩 늘려서 지금 주주에게 최대한의 뻥튀기를 시켜서 이익을 주게끔 그런 회사들이 최근 들어 많이 보이는데, 여러분들 좋아하는 스타벅스라든지 맥도날드, 그런 회사들이 요즘 보면 좀 재무제표가 심각한 수준으로 많이 가 있는데, 그런 회사들 뭘 조심해야 되냐면, 이런 재무 압박과 사업 실패의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도 부채를 이렇게 레버리지를 증가시키는 기업들이 많지 않아요. 드물어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 3년간 우리나라 평균 부채 비율이 늘지 않았어요. 그대로거든요. 우리나라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일 가능성이 높은데 1997년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전 1997년에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때 우리 나라가 통째로 망했어요. 우리 나라가 부도가 났어요. 국가가 그 빚을 갚지 못해서 나라가 부도가 나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고 그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97년 외환 위기라고 이제 부르는 이제 그 당시 위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당시에 제조업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경제 성장이 엄청 빨랐어요. 1990년대에는, 80년대에 물론 더 빨랐지만 경제 성장률이 매우 빨랐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만 하면 다 성공이에요. 투자만 했다면 성공. 따라서 당시에 부채 그 이자율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자율이 막 6% 이렇게 높았는데도 그때는 이자율이 두 자릿수까지 거의 근접했던 적도 있었을 겁니다. 1년 이자율이. 근데 수익이 막 20% 30% 나니까, 투자만 했다 하면, 그러니까 기업들이 너도 나도 레버리지 쓰는 거에 그 별 위험을 느끼지 않았던 거예요. 레버리지 쓰면 무조건 주주한테 더 많이 돌아가니까. 그래서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매우 높았었는데, 그 경제가, 나라 전체가 휘청인 거죠. 국가 경제가 확 휘청이니까 이제 그 부채 비율 높았던 회사들이 전부 빚을 갚지 못해서 줄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엄청 큰 회사들이 그때 많이 망했었어요. 아마 다음 챕터를 우리가 배우면서 또 다음 챕터에서 그
그 재무 비율 3장 배울 때 우리가 또 이 얘기를 또 다시 한번 또 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회사들이 많이 망했었습니다. 만약에 회사들이 레버리지를 그렇게 늘려놓지 않았다면 망하지 않았었을 거예요. 파산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레버리지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결국 돌아오는 빚을 갚지 못하고 회사들이 다 망했었죠. 그때 망했던 회사 중에 제일 큰 회사가 대우였는데, 여러분들 지금 대우라는 회사가 뭔 회사인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그 위상이 제가 볼 때는 SK 정도? 그 정도에 버금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97년쯤에는 아마 우리나라 재벌 순위가 현대, 삼성, 대우 순서였을 거예요. 제가 그때는 고등학생이어가지고 너무 옛날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현대, 삼성, 대우 1, 2, 3위가 그랬을 겁니다. 그때 현대가 분리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정주영 씨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현대가 자동차, 중공업, 현대 그냥 현대 이렇게 분리되기 전까지에는 현대가 삼성보다 컸었어요. 심지어 분리되고 나서 이제 삼성전자가 그리고 급부상하면서 이 순위가 많이 바뀌었지만, 그때는 옛날에 하여튼 현대, 삼성, 대우 순서였는데 재계 3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통째로 망해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재계 3위가 SK 아닌가요? 삼성, LG 다음에 SK 아닌가? 잘 모르겠네. SK가 위인가? 하이닉스가 하도 커져가지고. LG 화학도 크지 참. 네,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재계 3위에 있는 재벌 그룹이 통째로 망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그 파급력이 엄청났었습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쓰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일종의 트라우마로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20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트라우마가 있어서 한국 기업들은 아무리 금리를 낮춰줘도 함부로 부채를 늘리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미국 기업들 보면, 제가 다 조사해보지 않았는데 S&P 500 그 안에 드는 기업 중에 상당수의 기업들이 지금 자본 잠식에 빠져있을 정도로, 자본 잠식이 뭐냐면 부채가 총 자산을 초과하는, 즉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로 잡혀있는 그런 회사를 의미해요.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가 될 정도로 부채를 엄청 많이 쓰고 있는 회사들이 꽤 많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 중에서도 홈디포, 맥도날드 막 이런 회사들도 막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 말이 두서없게 막 나가네요. 이 한 페이지 설명하는데 1시간 지났네. 자, 그래서 파이낸셜 레버리지라는 말은, 앞으로 우리가 레버리지라는 말을 쓰면 그거는 기업의 부채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레버리지 그러면 그건 빚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시장 가치와 장부 가치의 비교라고 써 있는데, 우리가 재무제표에 작성하는 그 숫자, 이 기입하는 숫자들은 전부 그 장부 가치예요. 영어로는 book value라고 합니다. 마켓 밸류는 시장 가치, book value는 장부 가치인데, 재무제표에 기록하는 가치는 전부 장부 가치예요. 장부 가치는 뭐냐? 그 장부에 써져 있는 가치가 장부 가치입니다. 그럼 시장 가치는 뭐냐? 장부에 써 있는 가치와는 별개로 이 장부에 써 있는 자산을 실제로 시장에 내다 팔면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시장에서 평가하는 가치가 시장 가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부 가치와 시장 가치는 일반적으로 차이가 꽤 큽니다. 그래서 자, 그럼 장부 가치와 시장 가치 중에 실제로는 뭐가 더 중요할까요? 실제로는 시장 가치가 더 중요하죠.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냥 장부에 써져 있는 값은 어떻게 보면은 거짓의 값이라고 생각해도 된단 말이에요. 아주 확실하지 않은 값인 거죠. 그냥 우리가 시장 가치와 비슷하게 하려고 표현했던 값이긴 하지만 어쨌든 정확하지 않은, 그러니까 장부 가치는 어떻게 보면 정확하지 않은 가치이지만 시장 가치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해서 쓴 가치가 장부 가치예요. 어쨌든 항상 우리는 이 재무제표를 볼 때, 재무제표를 보고 이 회사를 평가할 때 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느냐? 장부 가치는 시장 가치와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 가치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부 가치만 보고 이 회사는 안전하다, 이 회사는 안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항상 장부 가치는 시장 가치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가치는 얼마쯤 될까라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재무제표가
장땡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IFRS하고 GAAP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이건 뭐냐면 회계 기준을 의미해요. 회계 그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크게 보면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회계 기준이 두 개가 있어요. 어떤 나라는 IFRS를 쓰고 어떤 나라는 GAAP를 써요. 자, 그러면 GAAP는 어떤 나라가 쓰느냐? 미국이 씁니다. 그리고 미국 외에 몇 개 나라가 더 쓰는데 그거 제가 잘 모르겠어요. 미국이 쓰고 그 외에 극소수의 몇 개 나라들이 더 써요. IFRS는 어떤 나라 쓰냐?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IFRS를 써요. 자, 그럼 우리나라는 뭘 쓸까요? 우리나라 미국 좋아하니까 GAAP를 쓸까요? 우리나라는 2008년까지인가? 2008년인가 9년까지는 GAAP를 썼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인가? 부터 IFRS로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은 IFRS를 써요. 그게 아마 제 기억에는 그때 2년간의 유예를 줬나 그래요. 그래서 2009년부터 2009, 2010은 기업에게 이 둘 다 작성해서 제출하라 그랬었고 2008년까지는 GAAP만 썼고 2011년부터는 IFRS로 완전 넘어갔고 그 과도기 2009, 2010은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어요. 1, 2년 차가 틀릴 수도 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2009, 2010은 GAAP와 IFRS를 둘 다 작성해서 제출하게끔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완전 IFRS로 다 넘어왔어요. 자, 이 둘의 차이 중에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GAAP는 자산을 그 표시할 때 역사적 원가로 표시하게끔 되어 있어요. IFRS는 자산을 평가할 때 공정가치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산을 쓸 때 우리 자산 이런 거죠. 그 뭐 고정자산 같은 거, 부동산, 자동차 이런 거 쓸 때 여기 자산 값을 쓰잖아요. 자산을 쓸 때 GAAP는 역사적 원가를 표시한다. 이건 뭐냐면은 확실하지 않으면 쓰지 마라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기록에 남아있는 값만 써라라는 게 GAAP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건물을 샀어요. 건물을 사가지고 그 건물을 10억 원에 샀으면은 일단 10억 원이라고 쓰고 그 건물이 한 번도 거래가 일어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한 번도 실제로 그 시장에서 정확하게 평가받은 적이 없다면 그렇다면 너의 주관을 넣어서 얘가 지금 얼마쯤 되겠지 하는 값으로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아있을 때만 쓰라는 거예요. 10억에 샀으면 10억이라고 쓰고 그 10억짜리를 나중에 팔았는데 20억에 팔았다. 그럼 20억이라고 써야지. 아직 팔지 않았는데 대충 팔면 20억쯤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20억이라고 쓰지는 말라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기록에 남을 때만 써라라는 게 GAAP에서 말하는 역사적 원가로 표시해라라는 뜻이에요. IFRS는 자산을 공정가치로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 10억짜리 건물이 지금 현재 20억의 가치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외부 평가를 받아서 20억이라는 평가를 받으면 그 값을 그대로 써도 된다. 공정한 가치로 표시해도 된다라는 게 IFRS의 방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좀 더 시장 가치에 가까운 값을 표시하게끔 노력해라라는 게 IFRS의 방식인 거고 GAAP는 시장 가치가 얼마인지 확실하게 모르겠으면 그냥 쓰지 말라라는 게 GAAP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둘의 차이는 사실 굉장히 큽니다. GAAP와 IFRS는 그 회계 기준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차이가 많이 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좀 더 다음 시간이 된다. 아직 1시간 20분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 한 1시간 정도 녹화를 더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좀 이따 나가봐야 돼가지고 일단 잠시 녹화를 중단해놓고 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이 부분 잠시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지금 장부 가치와 시장 가치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장부 가치는 장부에 적혀 있는 가치, 시장 가치는 자산을 실제로 시장에 판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평가받는 가치가 시장 가치. 그래서 이렇게 여기 지금 이 회사를 보면 클링언이라는 회사의 재무 상태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장부 가치상으로는 지금 유동자산, 고정자산이 400, 700인데 실제 시장 가치로는 600, 1000 이럴 수 있다. 하지만 이거는 정확하지 않은 값이니까 이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장부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이렇게 평가받는다 해도 일단은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채와 자기자본도 이렇게, 이 회사는 그 장부 가치와 시장 가치가 이렇게 다르네요. 어쨌든 왼쪽과 오른쪽의 합은 같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자, 일반적으로 유동자산, 유동부채 같은 경우에는 시장 가치와 장부 가치의 차이가 크지 않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만기가 짧을수록 시장 가치, 장부 가치 차이는 크지 않은데, 비유동자산, 즉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시장 가치와 장부 가치의 차이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은 재무제표를 볼 때, 특히 재무상태표를 볼 때 장부에, 재무제표에 적혀있는 값은 장부가치이고 그것은 시장가치와 큰 차이가 날 수 있으니 항상 시장가치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재무제표를 활용해야 된다. 이제 그게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점이고, IFRS와 GAAP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건 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회계 시간에는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냥 간단하게만 저도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수업을 잠깐 멈춰놓고 제가 나중에 돌아와서 녹화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예. 잠깐 일단 녹화를 멈추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나가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이거 IFRS랑 GAAP까지만 하고 그리고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GAAP와 IFRS, GAAP는 미국에서 많이 쓰는 미국에서 쓰는 방식, IFRS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재무제표 상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수준에서 이제 알아야 될 중요한 부분은, GAAP는 자산을 역사적 원가로 표시한다. 거래가 발생했을 때만 그 값을 이제 써야 되지, 정확하게 얼마인지, 정확하게 시장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면은 쓰지 말라라는 게 GAAP의 방식이라 그랬어요. 확실하지 않으면 베팅을 하지 마라. IFRS는, 자, 지금 문제가, 우리가 재무제표의 문제점이 장부가치와 시장가치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장부가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시장가치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값이고 실제의 값인데, 시장가치와 장부가치의 차이가 크다면 재무제표를 보는 게 큰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IFRS에서는 장부가치를 최대한 시장가치와 비슷하게 맞출 수 있게끔 자산을 공정가치로 표시해라. 그래서 시장에서 평가하는 가치에 최대한 가깝게끔 자산을 다시 평가해서 이제 공정가치로 쓰게끔 하는 방식이 IFRS예요. 자, 그러면 그 IFRS 방식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시장가치와 장부가치 차이를 줄여주니까요. 이 방식이 좋을 것 같은데 왜 미국은 GAAP를 고수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GAAP 같은 경우에는 엄청 이게 법이 아주 세세하고 길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주관을 최대한 배제시키는 방식이 GAAP예요. 하나하나 세부적인 것까지 다 규정이 정해져 있어서 그 규정대로만 하면 그냥 재무제표를 딱 작성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GAAP라면, IFRS는 그 재무제표 작성자의 주관이 꽤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 말로 유도리라고 하나요? 그리고 유도리가 많이 작용할 수 있게끔 제시되는 기준이 IFRS 방식이에요. 그래서 유도리를 주기 때문에 어쩌면 장부가치가 장부가치를 보다 시장가치에 가깝게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을 수 있지만, 대신에 회계 부정의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주관이 들어갈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이런데 남들이 볼 때는 이렇다고 그러니까 그 유도리를 허용해 주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남들은 다 이게 옳다라고 생각해도 내가 볼 때는 이렇게도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자기 주관을 포함해서 이렇게 그 항목을 좀 바꾼다든지 이럴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재용 씨가 구치소를 가네 마네 구속을 시키네 마네 하는 것도 그 문제죠. 지금 그 결국 장부에 그 기입을 그 한 것이 그게 부정이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회계 부정 때문에 한번 큰일을 겪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GAAP에서 IFRS로 넘어가려는 시도를 미국이 안 한 건 아닌데 아직은 여전히 GAAP를 고수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이대로 GAAP를 따르면 회계 부정을 저지를 여지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비록 이 방식을 따르면 장부 가치와 시장 가치의 차이가 더 벌어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확실하지 않은 값이면 그냥 쓰지 말고 확실한 것만, 증거가 남아있는 것만 써라 라는 방식이라서 주관이 덜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IFRS는 약간 주관이 들어갈 여지가 많이 있는 그런 방식이고요. 또 우리나라 에서 IFRS와 GAAP가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 중에 하나는 연결 재무제표라는 건데, 연결 재무제표라는 게 뭐냐면 어떤 회사가 자기 회사가 그러니까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가 있는데 A라는 회사의 지분을 B라는 회사가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사실상 B가 A를 소유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 IFRS는 B가 A를 소유하고 있다면 두 회사를 하나로 봐요. B가 A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B 회사는 너네 재무제표 작성할 때 너네 것만 쓰지 말고 너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 것까지 합쳐서 써라고 하는 게 연결 재무제표고, IFRS는 연결 재무제표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GAAP는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B가 A를 소유하고 있어도 B는 B 회사 것만 써내면 돼요. A 회사는 A 회사대로 따로, IFRS는 A 회사는 A 회사대로 따로, B 회사는 B 회사 거 그리고 A 회사 거 합친 연결 재무제표를 반드시 작성해서 제출해야 된다. 우리 회사가 밑에 자회사가 여러 개 있으면은 걔네들은 우리랑 별개야 이렇게 하지 말고, 자회사 소유하고 있는 회사라면 그 회사들까지 다 합쳐서 한꺼번에 작성한 재무제표를 연결 재무제표라 부르는데 그걸 작성해서 그것도 같이 내야 된다라는 게 IFRS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재벌 그룹 안에는 특정 기업이 다른 기업을 소유하는 형태가 매우 많죠. 삼성 안에만 회사가 100개는 넘을 것 같은데, 아마 100개 넘겠죠. 100개 넘을 텐데 그 중에 상당수의 회사들은 다른 삼성의 다른 회사들에게 소유되어 있는 회사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삼성전자가, 제가 뭐 정확한 게 모르겠어요. 삼성전자가 뭐 삼성 머시기를 만약 소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자기네 회사 것만 제출하는 게 아니고 그 머시기 밑에 있는 자회사들 것까지 합쳐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IFRS를 따르니까 연결 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GAAP를 따르던 예전 2009년 이전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GAAP에서 IFRS로 넘어오면서 기업들의 그 장부 가치가 많이 올라갔어요. 연결 재무제표를 하면서 자회사들을 다 합쳐야 되는 그런 기준상의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기업의 규모가 막 커지고 이랬던 일도 있었죠. 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저는 이제 나가봐야 돼서 손익계산서가 다음 장이죠. 손익계산서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재무상태표를 배웠고,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이제 지금부터 배울 거고, 이렇게 두 개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배울 거라 그랬는데, 재무상태표는 스냅샷, 사진을 찍는 것처럼 이렇게 특정 시점의 사진을 딱 찍는 거라면, 손익계산서는 비디오 클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찍는 것처럼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라는 것은 영어로 income statement라고 하는데, 일정 기간 동안에, 여기 일정 기간 동안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 성과를 측정하는 재무제표가 손익계산서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에서 사진을 찍는 거, 손익계산서는 특정 기간 동안 동영상을 찍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본 항등식은
revenue에서 expenses를 빼면 income이 된다. 즉 그 매출에서 각종 비용들을 다 빼고 나면 손익이 남는다라는 이제 식인 거죠.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기본적으로 가장 맨 위에 매출액이 들어가 있고 그 밑으로는 계속 까 내려가는 거예요. 온갖 각종 종류의 비용들을 다 까 내려가면 맨 마지막에 인컴이 남게 되는 방식이 손익계산서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손익계산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죠. 자, 지금 이 회사 US 콜포레이션이라는 회사예요. 우리 앞에서 재무상태표도 회사 이름 US 콜포레이션이었죠. 자, 이 회사에 2019년도 인컴 스테이트먼트 손익계산서를 볼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손익계산서는 원래 정확하게 하려면은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라고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2019년이라고 써놨네요. 이 말은 뭐냐?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1년 동안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라고 써 있어야 되는데 좀 귀찮아서 그렇게 길게 안 써놓은 것 같아요. 2019년이라고만 써 있습니다. 이건 어쨌든 1년 동안을 의미하는 거고. 자, 그럼 우리 앞에 거 재무상태표로 돌아가 보면 여기 재무상태표 보면 똑같은 회사 US 콜포레이션이었는데 2018년 12월 31일짜리 사진 한 방 있었고 2019년도 12월 31일짜리 사진 한 방 이렇게 사진 두 방 찍었었죠. 2018년 12월 31일, 2019년 12월 31일. 그럼 그 중간 1년 동안은 바로 2019년 1년 동안이 되는 거죠. 2018년 말, 2019년 말이니까 그 중간은 2019년 1년 동안인 거잖아요. 자, 감이 오나요? 즉, 지금 여기 US 코퍼레이션 재무상태표 사진 두 방을 찍었는데 뒤에 나오는 손익계산서, 2019년의 손익계산서는 바로 이 2018년 말과 2019년 말 사이에 있었던 일을 보여주는 동영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2019년 1년 동안을 의미하고요. 자, 맨 위에 net sales라고 있습니다. net sales는 순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509만큼 매출을 벌었어요. 1년 동안 매출을 그만큼 올렸다. 매출 뭔지 모르는 사람 있나요? 매출은 판매 금액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아이스크림을 하나에 100원에 팔았는데 5개 팔았어요. 1년 동안. 그럼 100원짜리 5개 팔면 500원 벌어들인 거죠. 그게 매출액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cost of goods sold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말로 매출 원가라고 불러요. 얘는 매출액, 얘는 매출 원가. 그럼 매출 원가는 뭐냐? 팔린 물건에 대한 여기 원가라는 뜻이에요. 아이스크림을 내가 5개를 팔았는데 1년 동안 1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은 100원짜리 5개 팔아서 500원 버는 거, 그거는 매출액인 거고. 자, 내가 아이스크림 팔 때는 100원에 팔지만 만들 때는 아이스크림 만드는데 원가가 60원 들어요, 하나에. 그럼 60원 하나 만드는데 60원 드는데 내가 5개 팔았으니까 나는 그거 아이스크림 5개 만들 때 원가가 60원 곱하기 5개 300원 드는 거죠. 그게 바로 매출 원가예요. 자, 매출 원가는 여기 보면 cost of goods sold죠. 이게 sold가 왜 중요하냐면 팔린 물건에 대한 원가만 써야 돼요. 내가 아이스크림을 10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창고에 5개는 남아있고 5개만 팔았다. 그럼 여기 원가를 쓸 때는 내가 아이스크림 10개 만들었으니까 10개에 대한 원가를 다 쓰느냐? 그게 아니고 팔린 거 5개만 팔렸으니까 팔린 거에 대해서만 원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cost of goods sold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매출액이라는 건 판매한 개수 곱하기 한 개당 단가잖아요. 이 매출액이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만 내가 그 벌어들인 돈을 쓰는 거니까 원가도 판매된 거에 대해서만 써라라는 뜻입니다. 아직 안 팔린 거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걔는 원가에 잡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걔네가 팔리면 그때 매출로 잡히고 원가로 잡히고 그러는 겁니다. 다 먹었네. 자, 그 다음에 depreciation, 얘는 감가상각이에요. 자, 일반적으로는 여기 하나 생략돼 있는데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여기 cost of goods sold와 depreciation 사이에 각종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expenses가 보통은
expenses 이렇게 써야 되겠죠. expense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cost of goods sold와 depreciation 사이에 비용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원가 말고도 비용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팔기 위해서 광고를 했으면 광고 비용 같은 것도 들어갈 거고 뭐 각종 뭐 관리비 이런 것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원가 이외의 비용들도 많이 있어서 비용들이 보통은 이 사이에 cost of goods sold와 depreciation 사이에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 항목은 잡지 않았네요. 우리는 지금 큰 그림만 보고 있는 거니까 그냥 자잘한 것들은 지금 빼고 하고 있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expenses는 그렇게 자잘한 항목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하나 들어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이 회사는 그냥 그거를 생략했어요. 어쨌든 expenses는 없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 회사는 depreciation 얘는 감가상각이에요. 감가상각이 89만큼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는 매출액이 일단 1509만큼 매출을 올렸고 그 다음에 1509는 판매에서 벌어들인 돈 그거 파는 그 팔린 거에 대한 원가가 750원 즉 만드는데 750원 들어갔고 그거를 팔아서 1509원에 팔아서 이제 그만큼 차익을 남겨 먹은 거죠. 자, 디프리시에이션은 고정자산의 가치 하락을 잡아주는 게 감가상각이었죠. 고정자산을 사면 예를 들어 컴퓨터 같은 걸 사면 얘가 5년 지나면 얘는 가치가 0원까지 떨어진단 말이에요. 5년 지나면 이제 컴퓨터는 가치가 더 이상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5년 동안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동안에 점점 가치가 점점점 하락해 가는 거죠. 그 가치 하락을 반영해 주는 게 디프리시에이션입니다. 89만큼의 가치 하락이 있었다. 즉 앞에 보면은 여기 고정자산이 1644가 있었죠. 2019년 시작할 때 이거 2018년 말이니까요. 2019년 시작할 때 1644만큼의 고정자산이 있었는데 얘가 1년 동안 2019년 1년이 지나가면서 가치 하락이 아까 그 감가상각만큼 80 얼마만큼 89만큼 가치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얘는 처음 시작할 때는 1644였겠지만 1년이 지나면은 거기서 89를 뺀 1555인가요? 네, 그만큼이 남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거기까지만 이제 그 매출액에서 원가 빼고 원래는 비용이 있으면 비용도 빼고 감가상각까지 빼면 그럼 일단 여기서 한번 정산해 줍니다. 그걸 바로 EBIT라 그래요. EBIT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여서 이자와 세금 내기 전 수익이에요. 얘는 정확하게 말하면 영업이익과는 엄밀하게 따지면 영업이익과 다르지만 우리는 그냥 영업이익이라고 그 불러도 무방하겠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는 영업이익이라 해도 되고 우리는 영업이익이란 말을 안 쓰고 EBIT라는 말을 주로 쓸 거예요. EBIT인 거죠. 약자로. 그래서 EBIT 정산 한번 해줍니다. 매출액에서 원가 빼고 비용 빼고 1509에서 750, 89 뺐더니 670이 남은 거죠. 자, 그럼 이제 얘는 이 670이라는 돈은 이자와 세금을 내기 전에 수익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부터는 이자 내고 세금 내면 끝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자랑 세금만 내면 끝이에요. 여기까지 왔으면. 자, 그럼 그 다음에 EBIT에서 뭘 먼저 내느냐? 이 순서가 중요한데 세금을 먼저 내지 않고 일단 이자를 먼저 냅니다. 이자를 내요. 이자를 지금 70 냈네요. 이 70은 뭐에 비례하는 값이냐면 앞에서 봤지만 이 회사의 장기 부채가 여기 408 있었죠. 이 408에 대한 이자가 대부분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 408에 대한 이자가 70이었다 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유동부채에 대한 이자도 아주 조금 붙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자는 대부분 장기 부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자를 일단 빼죠. EBIT에서 이자를 하나 뺐습니다. 그러면은 600이 남죠. 그 값을 taxable income, 과세소득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은 EBT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Earnings Before Tax겠죠. 아까 저 위에 거는 얘는 EBIT였단 말이에요. 이자와 세금 내기 전 수익. 근데 지금 이자 냈잖아요. 이자 내고 남은 돈은 그럼 이제 세금만 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taxable income이라 써도 되고 아니면은 EBT라고 써도 된다. Earnings Before Tax라고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taxable income
뭐 과세소득이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은 EBT라고 써도 돼요. 뭐 둘 중에 아무 말이나 써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과세소득에서 이제 세금 내면 되는데 지금 현재 미국은 세율이 21%예요. 트럼프 정권 들어서서 제일 먼저 바꾼 게 법인세율이었죠. 법인세율이 원래 예전에 훨씬 높았는데 지금 많이 낮춰서 21%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670에서 72자를 빼서 600이 과세소득으로 남았는데 그 과세소득 600에 대해서 21% 세금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6만큼의 세금이 부과가 됐네요. 600에 21%. 그래서 얘를 빼면 이제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474가 남게 돼요. 600에서 126 빼서 474 남으면 그 값이 바로 net income. 우리말로는 당기순이익이 돼요. 여기 써있죠.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당기순이익은 뭐냐? 474. 이 돈은 바로 주주의 몫이에요. 당기순이익은 주주의 몫이다. 이건 주주가 가져가는 돈이에요. 이 돈은. 자, 우리 1장에서 배울 때 회사가 돈을 벌면 그 중에 일부는 나라에 세금 내고 또 일부는 뭐 채권자에게 그 이자를 준다고 그랬죠. 그리고 일부는 주주에게 배당을 주고 또 일부는 회사 안에 남겨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주에게 주는 배당과 회사 안에 남겨두는 돈은 둘 다 주주의 몫이라 그랬어요. 주주의 몫을 빼면 회사는 번 돈을 어디다 쓰느냐? 나라에 세금 내고 채권자에게 이자 주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EBIT까지 돈을 벌었으면 여기에서 EBIT에서 일단 채권자한테 이자를 먼저 주고 70이라는 이자를 주고 그 다음에 나라에 126이라는 세금을 내고 그러면 두 개 끝났으면 나머지는 전부 주주 몫이다. 474는 주주의 몫인데 주주한테 갈 때 돈이 두 갈래로 나눠져서 가요. 1장에서 이미 이야기했던 건데 주주한테 배당을 줘도 되고 그리고 또 다른 갈래는 회사 안에 쌓아둬도 돼요. 회사의 주인은 주주니까 회사 안에 쌓아둔 돈이 어디 남의 거 돈 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회사의 주인인 주주의 돈인 거죠. 기업은 당기순이익 474 이 돈 어차피 주주의 몫인데 이 중에 일부는 주주에게 배당을 줘요. 그게 디비던드가 배당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배당을 줘서 165만큼 배당을 줬고 474에서 165 배당 줬으면 나머지 돈 그게 309인 거죠. 474를 165와 309로 나눈 거예요. 얘에서 165 빼면 309 나오죠. 그건 474 중에서 어차피 주주의 몫인데 한 갈래 165만큼은 돈 떼어서 주주한테 배당으로 직접 주고 현금을 주주한테 준다는 뜻이에요. 아니 돈을 회사가 벌어들이는 현금을 주주한테 직접 돈으로 줘버리는 거예요. 165를. 그리고 나머지 309는 회사 안에 쌓아둔다. 그래서 리테인드 얼닝스가 이익 잉여금이었죠. 우리 앞에 재무상태표에서 리테인드 얼닝스가 이익 잉여금이었는데 그 이익 잉여금에 어디션 더해라 라는 겁니다. 이익 잉여금이라는 거는 회사가 창립된 이후로 계속 벌어들인 돈을 쌓고 누적되는 것 값이 이익 잉여금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익 잉여금에 추가시켜라 라는 것은 2019년 1년 동안에는 이만큼의 돈이 추가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익 잉여금은 그 전에도 엄청 많이 있었겠죠. 근데 309만큼을 이 2019년에 추가로 더 입금을 한 거, 추가로 더 쌓은 거죠. 누적을 시킨 거예요. 자, 309죠, 이 값이. 자, 앞에 보면은 여기 2018년 말에 이익 잉여금, 리테인드 얼닝스가 1320이었어요. 근데 1년 지나서 2019년 말 보니까 1629로 늘어났죠. 이것과 이거의 차이 얼마예요? 1320에서 1629로 넘어갈 때 이 차이가 1629에서 1320 빼면 309 맞나요? 이 차이가 309죠. 이 차이가 309인 이유는 바로 여기서 309를 리테인드 얼닝스에 추가시켜라 라고 했으니까 309가 늘어난 거예요. 1320, 2019년 시작할 때, 즉 2018년 끝날 때 2018년 말에는 1320만큼 쌓여 있었는데 곳간에 근데 2019년 1년 동안 곳간에 309를 더 넣은 거예요. 그래서 곳간이 1629로 늘어나게 된 거죠. 여기 둘 사이의 차이가 309라는 거는 바로 이것 때문에 309의 차이가 발생한 거예요. 일반적인 손익계산서는 사실 여기까지만 딱 써요. 당기순이익까지만 쓰고 그 밑에 당기순이익 중에서 얼마가 배당으로 현금 배당이 지급됐고 얼마가 회사 안에 유보되었는지로 이렇게 나누는 거는 일반적으로 손익계산서에 쓰진 않아요. 손익계산서는 딱 여기까지 쓰고 끝입니다. 원래는
근데 이 책에서는 이제 뭔가 다른 거를 더 설명하기 위해서 이 돈 474라는 돈이 어떻게 두 갈래로 나눠져서 갔나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행 두 개를 더 만들어서 넣은 거지만 일반적인 손익계산서에서는 이 둘을 굳이 보여주지 않고 여기서 다 끝냅니다. 단기 순이익에서 딱 끝이에요. 주주의 몫은 474다. 그 중에 얼마가 배당으로 갔고 얼마를 회사에 남겨뒀는지 이거는 굳이 잘 쓰진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 유보이익이라고 써 있어야 되는데 가려져 있는. 네, 여기 유보이익이 바로 이 금액 309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유보이익, 회사의 이익잉여금에 더해지는 부분인 거죠.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 retained earnings, 이익잉여금의 어디션, 더해지는 값이 바로 이 유보이익이에요. 유보이익은 당기순이익에서 배당금을 뺀 값이죠. 474돈, 이 돈은 어차피 주주의 몫인데 이 중에 진짜로 주주한테 현금으로 간 거 165를 뺀 나머지 돈은 주주의 돈이지만 주주에게 직접 주진 않고 회사 안에 남겨둬서 여전히 회사의 주인인 주주의 몫으로 하지만 회사 안에 보관한다는 겁니다. 돈의 위치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165와 309 둘 다 주주의 몫인데 이 165라는 돈은 주주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간 돈인 거고 309는 주주가 주인으로 있는 회사에 그대로 남겨둔 거. 회사에 있다 그래서 돈이 어디 날아가는 게 아니고 여전히 회사의 주인은 주주니까 역시 이 돈도 주주의 돈이에요. 단지 위치가 주주의 호주머니가 아니라 회사에 있을 뿐인 거죠. 자, 그러면 앞에 이 일반적인 이제 룰이 있는데 손익계산서 작성할 때 룰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칭 프린시플이라는 게 있어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에요. 이거 아까도 이야기했었는데 뭐냐면 일단 먼저 수익을 인식해야지 손익계산서에 쓰는 거예요. 뭔 소리냐? 제품이 팔려야 돼요. 수익을 인식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제품이 팔려야 수익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매출이 발생해야 되는 거죠. 매출이 발생해야지 매출이 발생하면 수익이 발생할 텐데 먼저 그 매출이 판매가 됐을 때 수익을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라 라는 겁니다. 비용을 그때 잡으라 라는 거예요. 말이 헷갈리나요? 이거 그 얘기하는 거야. 아까 그 얘기했죠. 아이스크림을 내가 5개 팔았어요. 100원 받고 5개 팔았죠. 그래서 500원 벌었단 말이에요. 500원 벌어들인 게 수익이죠. 그럼 5개 팔았으면은 그 5개 팔린 거에 대해서만 비용을 잡아라. 비용과 수익을 대응시켜라 라는 것은 수익이 들어왔을 때, 즉 판매가 되었을 때 비용을 그때 잡아야지 아직 안 팔린 거에 대해서는 비용을 잡지 말라 그 뜻이에요. 매칭 프린시플이라는 것은 수익을 일단 판매가 되었으면 수익을 잡고 그 다음에 그 팔린 제품에 대해서만 비용을 잡아라. 내가 아이스크림을 10개 만들어 놨어요. 10개 만드느라고 비용 이미 다 지불됐겠죠. 돈이 다 들어갔겠지만 그 중에 5개만 팔렸다면 팔린 거 5개에 대해서만 비용을 써라 라는 거예요. 아직 안 팔린 5개의 비용 걔는 일단 비용으로 잡지 말고 나중에 팔리면 그때 가서 비용으로 잡아라 라는 겁니다. 그게 매칭 프린시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발생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익 과정이 실제로 완료되고 상품과 용역의 교환 가치가 알려지거나 확실히 결정되었을 때 수익으로 인식. 뭐 말이 복잡한데 이건 뭐냐면은 제품이 팔렸으면 그리고 팔 때 얼마의 가격으로 서로 교환을 하겠다라는 그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격이 확실하게 결정되면 그때 그냥 수익으로 잡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헷갈릴 수 있는데 뭐냐면은 밑에 보면 수익은 판매 시점에 인식되며 죄송합니다. 수익은 판매 시점에 인식되며 현금이 회수된 시점과 같을 필요는 없음이라고 써있죠. 즉 발생주의 원칙은 현금주의 원칙과 대립되는 개념이에요. 현금주의 원칙과 대립되는 개념인데 발생주의 원칙은 뭐냐면 현금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일단 판매가 되었으면 그거는 수익으로 잡아라 라는 겁니다. 판매 시점에 수익으로 잡아라 라는 거예요. 외상으로 팔았어도 팔은 거다. 걔는 수익이다 라고 수익으로 잡아라 라는 거예요. 외상값 받을 때까지 기다려서 돈 들어와야 그제서야 수익이 아니라 외상값을 나중에 받을 수 있든 없든 그거는 모르지만 일단 제품을 팔았고 그리고 돈을 얼마 받기로 약속을 받았으면 그걸로 이미 그 판매 과정은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과정이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물건도 안 가도 돼요. 물건이 꼭 가야 되는 것, 제품이 꼭 구매자한테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구매자가 그 돈을 나한테 반드시 지금 당장 지급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서로 약속해서 물건이 언제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돈이 얼마가 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으면은 그 자체로 이미 수익으로 인식해도 된다라는 게 발생주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세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법인세, 바로 여기 있죠. 세금, 여기 21% 세금. 회사가 EBIT 670 벌었고, 여기서 이자 70 빼서 600 남고, 600 중에서 126만큼 세금 냈어요. 자, 이걸 법인세라고 불러요.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현금 유출 중 하나예요. 기업이 돈 여기저기 많이 쓰지만 법인세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금액이다라는 겁니다. 자, 월마트, 2018년 월마트라는 회사 보니까, 월마트 다 아는 회사죠. 월마트 회사 보니까 EBT가 약 151억 달러였는데, 이제 월마트에. 근데 이 회사가 세금 얼마 냈나 보니까 세금을 46억 달러 정도 냈어요. EBT, 즉 과세소득의 30% 가까이 냈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는 표에서는 21% 세금을 낸다라고 써 있는데, 2018년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0% 세금 냈다는 거예요. 그때는 세율이 높았어요. 2019년 전까지는 세율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34였나? 34 아니면 35인데 숫자가 제가 34 아니면 35면 좀 헷갈리네요 지금. 하여튼 34 아니면 5% 정도 했었어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 근데 트럼프가 정권 바뀌고 나서 확 낮춰버렸죠. 그거를 21%로 낮췄어요. 자, 법인 세율을 보면 미국은 일단 연방세와 주세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대부분의 경우에 세금을 두 군데로 나눠내요. 연방에, 국가에 내는 세금, 주에 내는 세금 따로 있어요. 법인세도 연방세, 주세가 따로 있는데, 일단 연방세율이 플랫 텍스 레이스로 2019년부터 바뀌었어요. 트럼프 정권부터 바뀐 거예요. 작년부터. 재작년까지만 해도 플랫 텍스 레이시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트럼프가 들어서서 21%로 다 바꿨습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업 사이즈와 관계없이 무조건 21% 동일하게 내게끔 그렇게 법이 바뀌었고요. 지금 현재는. 이거에 더해서 각 주별로 이제 주 법인세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주마다 이제 세율이 다 달라요. 어떤 주는 많이 내고 어떤 주는 덜 내고. 우리나라는 어떻느냐? 우리나라는 플랫 텍스 레이시 아니에요. 플랫 텍스 레이스는 회사가 벌어들인 과세 소득이 얼마이든지 관계없이 무조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게 플랫하게, 평평하게 세율을 매긴다라는 뜻인데, 우리나라는 플랫하지 않고 대기업이 더 많이 내는 구조예요. 그래서 과세 소득이 2억 원 이하인 기업은 10%만 내면 돼요. 2억 원 이하인 거에 대해서. 그리고 2억 원 넘고 200억 원 사이면은 20%를 내면 되고, 200억에서 3천억까지는 22%를 세금을 내고, 3천억 초과하는 회사는 25%를 내게 됩니다. 근데 이건 누진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전기요금이나 또 다른 세금처럼. 여러분, 누진 적용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예를 들어서 과세 소득이 4천억이에요. 만약에 과세 소득이 4천억 원이다. 어떤 회사가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세금은 어떻게 내느냐? 4천억 중에서 2억 원에 대해서는 10% 세금을 내는 거고, 그 다음에 2억 원에서 200억 원 사이, 즉 198억 원이죠. 198억 원에 대해서는 20%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200억에서 3천억 사이, 그럼 그 돈은 2,800억이겠네요. 2,800억 원에 대해서는 22% 세금 내고, 그 다음에 이 회사는 4천억 벌었는데 3천억 초과된 부분은 1,000억 원인 거죠. 3천억에서 4천억까지. 그럼 그 1,000억 원에 대해서는 25%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4개를 싹 다 합치는 게 바로 이 회사가 내야 되는 법인세라는 겁니다.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 회사는 4천억 원 벌었으니까, 아, 3천억 원 초과네. 그럼 25%? 그냥 이렇게 4천억 원 곱하기 25% 이렇게 내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이건 틀린 거고, 세금을 이렇게 낸다라는 거예요. 4천억을 쪼개요. 4천억 중에서 2억 원에 대해서는 10%, 그리고 여기 2억과 200억 사이 198억에 대해서는 20%, 그리고 200억을 넘어서 3천억까지, 즉 2,800억에 대해서는 22%, 그리고 3천억을 넘어서 4천억까지, 즉 그 천억에 대해서는 25% 이렇게 낸다. 그래서 실제로 내는 퍼센트는 25%보다 살짝 낮겠죠. 천억에 대해서만 25%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25%보다 낮으니까. 자, 미국은 트럼프가 세율을 낮춘 거예요. 원래 미국도 원래 플랫 텍스 레이시 아니었고 2018년까지는 우리나라처럼 이랬어요. 누진 적용이 됐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복잡해요. 복잡했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4개로 나눠져 있지만 미국은 7개인가 8개인가 구간이 8개인가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어쨌든 좀 복잡한데 대기업의 세율은 34 아니면 35,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서 책 보면 바로 아마 여러분 책에 다 나올 겁니다. 34 아니면 35였는데 그걸 트럼프가 21%로 낮췄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법인세를 올렸어요. 우리나라 원래 이 3천억 원 초과에 해당하는 25% 이게 없었어요. 원래는 200억 원 넘으면 무조건 22%에서 끝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에 대해서는 좀 세금을 더 걷자라고 해서 3천억 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서 3천억 넘는 구간에 대해서는 25%까지 해서 돈 많이 버는 거대 공룡 대기업한테는 법인세를 더 걷는 방식으로 세율을 올렸습니다. 역시 정부가 어느 그 성향을 가진 정부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율이 어떤 나라는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죠. 자, 뭐 법인세율 미국은 굉장히 혁신적으로 많이 낮춘 거고, 우리나라는 뭐 아주 살짝 찔끔 올렸다고 할 수가 있는데, 뭐 어느 정도의 법인세율이 적정하냐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많죠. 여러분들 한번 뭐 신문 기사나 이런 거 읽어보면서 그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현금 흐름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모자랄 것 같네요.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현금 흐름 부분을 이어서 배우겠습니다. 지금 진도가 살짝 느린데 다음 시간은 좀 진도를 빠르게 나가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지금 또 어딜 나가봐야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요즘 좀 바쁘네요. 네, 그러면은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 현금 흐름 이어서 계속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